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48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한 9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푹 잤어요. 어제 에어컨 온도를 좀 한껏 낮췄더니만 밤에는 좀 약간 추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잠이 좀 푹 오더라고요. 푹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좀 했습니다. 명상을 좀 하고 밥 먹고 책 책 쇼핑을 좀 하고 책 쇼핑을 또 좀 했습니다. 네, 하고 밥 먹고 이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날은 확실히 시간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별일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잘 갑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내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가진 않았지만 짧게라도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수영도 어제도 수영 갔다 왔거든요. 수영도 3번 가고 수영 3번 가니까 살이 0.5kg 빠지더라고요. 만족합니다. 수영이 힘들지도 않고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서 살 좀 뺀 다음에 이제 헬스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견이는 뭐 그냥 제가 운동 가는 것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아주 운동 갈 때마다 그냥 악을 쓰고 있어서 막 그냥 기저대는데 아이고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죠. 이 아빠가 살아야 정견이도 계속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지역에는 비 한 방울 안 오고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오늘도 밖에 온도는 35도, 무려 35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집에 밖에 쳐다보면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날씨에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히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기대한 대로 잘해주시고 계시고 또 나쁜 악당들도 벌을 받고 있고 벌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뻔뻔한 사람들은 참 맷집이 좋구나. 저렇게 검찰 특검이나 뭐 그런 데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하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맷집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는 거 이제 김건희가 언제 잡혀 들어갈지, 또 김건희 가족들 일가는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그리고 윤석열 참 아주 끔찍한 지금 전모가 막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 전쟁 날 뻔했잖아요. 전쟁 나면 진짜 회복 불능의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지 잘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겁니다. 추계시대 그동안 좀 많이 못했는데 하고, 오늘은 추계시대 조금 한 2타임 정도를 할애할까 어쩔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3타임? 빨리 나가야죠. 아직 반도 못 읽고 있으니까. 그 전에 오늘도 책 소개 코너,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마이클 로이젠, 메멧 오즈 지음, 유태우 옮김, 김영사, 30만 독자가 읽은 전국민 건강 매뉴얼.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이제 제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몸무게도 지금 많이 부쩍 늘어났고, 지금 날씨 더워지면서 숨이 좀 차오르기 시작하고 심장도 아픈 것 같고, 그래요. 체력이 일단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빨간불이 분명히 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 할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목차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올 여름에 에필로그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에필로그가 끝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여기까지만 하고 미디어북 추계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로고스, 그리스 영웅시대를 끝내다. 로고스가 무엇인지 볼까요? 한편 그리스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전 이야기는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대한 이야기였죠. 추구이 시대에 인도의 현자들이 영웅적 규약을 버리고 아리아 전사의 원형인 인드라를 베다를 공부하는 낮은 지위의 제자로 강등시킨 반면, 그리스인은 폴리스 전체를 군대로 만들고 있었다. 인도의 신들은 출가자의 정신적 과정 속에 통합되기 시작했지만, 그리스인은 자신의 신들에게 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고대 그리스 세계는 기원전 7세기에 번창했다. 이 시점에서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에 뒤처졌지만 다른 도시들, 특히 펠로포네소스 반도의 도시들은 번영을 누렸다. The Greece epicent the foundation of the West world. 이때는 코린트의 세기였다. 코린트는 지중해 무역의 적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공예 산업이 번창했으며 이집트의 영향으로 대형 건물의 건축을 실험했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나라는 스파르타였다. 이곳은 개인의 이익을 전적으로 폴리스에 복속시키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 42 머리 얼리 그리스 이파 이런 게 파쇼죠. 전체주의. 예. 스파르타는 분명 전체주의의 현대 전체주의의 원형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어느 도 선생님 강의였나요? 거기서 이제 서양 철학사 같은 거를 공부했을 때 히틀러가 이 스파르타의 모습을 많이 동경했다라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죠. 국가 우선주의라든지 폭력에 의한 정치, 이런 점들도 그렇고 약자에 대한 배제 이런 거. 자, 시민은 호모 이오이 가로 열고 평등한 또는 하나인 자들이라고 불렀다. 어떤 면에서 이런 체제는 자기 버리기라는 죽의 시대 이상의 패러디였다. 스파르타의 케노시스는 아힘사가 아니라 군사적 능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스파르타 시민의 평등은 다른 도시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다. 기원전 8세기 말 스파르타는 남서쪽의 메세니아를 정복하여 그 땅을 스파르타의 호모 이오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메세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체제는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670년 메세니아는 스파르타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잔인한 전쟁을 치른 뒤 다시 정복당했다. 그러나 스파르타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인의 세계는 새로운 경제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놓였다. 처음에 식민화는 폴리스 내부 문제를 해소하는 해결책이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정착지를 세우라고 쫓아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 중반에 이르자 동방의 더 발전된 사회들과 접촉하면서 국내 상황에 대한 불안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외국에서 보았던 물질적 사치를 즐기고 싶었다. 그러나 수요가 자원을 넘어섰다. 어떤 가문은 부자가 되었지만 어떤 가문은 무리를 하다가 빚을 졌다. 기원전 650년이 되자 많은 도시국가의 시족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 유혈이 낭자한 전투, 분파적 갈등이 발생했다. 위기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부 귀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난한 농민을 착취하고 공용 토지를 개인 용도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소작이는 농산물의 6분의 1을 지역 귀족에게 바쳐야 했다. 귀족이 법원을 지배했기 때문에 구제받을 도리가 없었다. 귀족과 경제의 버팀줄인 농민 사이에 위험한 틈이 생겨났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조계를 검찰, 법원, 관료, 법조계, 아무튼 이런 쪽을 사실상의 귀족들이 점령했잖아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저항이 민주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빼앗긴 사법권을 우리 민주주의
주위의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려 놔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스인은 동방으로부터 새로운 농업 생산 방법을 배웠으며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는 등 미래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들은 또 장기적인 생산성을 바라보고 가축도 길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겨워했으며 자본을 소비해버리거나 장기 계획에 돈을 내려고 땅을 팔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악성 부채도 있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불안은 더 폭넓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낡은 가치는 침식되어 가는 듯 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기원전 7세기 초에 기원전 7세기 초에 활동한 시인 헤시오도스는 어떤 폴리스에서는 자식이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고 세대 간에 반목하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시는 이런 도덕적 진공 상태를 외워보려는 시도였다. 헤이오도스는 호메로스와는 다른 종류의 시인이었으며 위기를 평가할 만한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버커트 오리엔탈 라이징 레볼루션. 그는 전사 귀족 출신이 아니라 보이오티아의 농부였으며 동방의 많은 새로운 사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소아시아에서 그리시스 본토로 이주해서인지 헤시오도스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영웅적 전통보다는 근동, 후루리, 히타이트의 신화에 더 친근감을 느꼈다. 헤시오도스는 물론 자신을 그리스의 음유시인으로 여겼으며 심지어 시로 상을 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영웅적 공식을 사용하는 데 서툴렀으며 시도 노래로 부르기보다는 글로 썼을지 모른다. 모레이 얼리.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시를 쓰고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단 첫 그리스 시인이었다. 어떤 면에서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적인 음유 시인보다는 헤브라이의 예언자에 더 가까웠다. 그는 아모스처럼 양을 치다가 처음으로 신이 보내준 영감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제우스의 딸인 뮤즈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인용입니다. 시인 모양이에요. 지팡이를 하나 뽑아 나에게 주었다. 피어나는 월계수싹은 보기에도 좋았고 내 입에 성스러운 목소리를 불어넣었다. 그 소리로 다가올 일을, 전에 있었던 일을 찬양하라고.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시를 계시로 경험했다. 그의 시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신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 그는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아모스와 더 가까워진다. 농사일과 지혜로운 살림살이라는 신성한 과제에 대해 긴 창가인 일과 날에서 헤시오도스는 자신이 형제 페르세스와 논쟁을 벌였다고 말한다. 둘은 물려받은 유산을 나누었는데 페르세스가 헤시오도스보다 더 차지하려고 지역의 바실레우스 가로열고 지방 유력자 또는 왕에게 가서 호소를 했다. 헤시오도스는 법체계를 거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송사에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사람은 엄청난 비용을 물리는 귀족일 뿐일 것이라고 페르세스에게 경고했다. 헤시오도스는 이 개인적 경험에서 그리스 전역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된 농업 위기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얻었다. 헤시오도스는 예언자처럼 바실레우스에게 경고했다. 인용입니다. 어르신들이여, 이 벌을 잊지 마시기를.
죽지 않는 신들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제우스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며 원할 때는 어느 도시가 어떠한지 그 속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시니까. 개별적인 법적 결정 가로 열고 디카이는 여신 디케 가로 열고 정의라는 뜻이에요. 에게서 나왔다. 디케는 판결이 왜곡되면 상처를 받았다. 디케는 바실레우스가 뇌물을 받거나 자기 배를 채우려고 위증을 하면 제우스에게 바로 알렸고, 그러면 사회의 보호자인 제우스는 전염병, 기근, 정치적 재난으로 죄를 지은 폴리스를 벌했다. Works and Days. 이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해법으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게다가 신이 그렇게 개입하는 일은 드문 것 같았다. 그럼에도 이것은 변화의 조짐이었다. 오래된 귀족의 명예 규약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었다. 그러나 폴리스가 발전하면서 바실레우스와 농민이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영웅적 이상은 보통 사람들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요구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세대가 엄혹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믿었다. 앞으로 그리스 사회의 특징은 정의, 디케가 뭘까? 아니면 영웅적 전사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무절제, 가로 열고 시브리스가 될까? 정의가 될까? 시브리스가 될까?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의의 기준이 각 문명별로 매우 달랐어요. 다르고 기준이나 적용되는 양태나 이런 것도.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 보면 디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칼, 한 손엔 저울 이렇게 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롭다, 우리 민족에게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그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그 인물의 상을 놔둬야죠. 그게 와닿죠. 훨씬 와닿죠.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는 디케 상을 거기다 떡하니 갖다 놓으면 언발랐습니다. 한마디로 위험도 서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세종대왕 같은 인물을 거기에 딱 상을 갖다 놓는다면 훨씬 우리 법조계가 더 정의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관념을 갖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도 좀 더 공정해지고.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서 자기가 디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넘어가고요.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오래된 인도 유럽 신화인 인간의 네 시대를 새로 썼다. 전승에 따르면 네 시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뒤로 갈수록 더 타락했다. 각각의 시대에는 금은, 청동, 철 등 금속의 이름이 붙었다. 헤시오도스는 청동시대와 현재의 가장 타락한 철의 시대 사이에 영웅시대를 집어넣어 이야기를 바꾸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황금시대에는 인간과 신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었다.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렸고 병도 노화도 몰랐다. 죽음은 잠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찾아왔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비옥한 땅이 청하지 않아도 열매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인류는 사라졌다. 그러자 올림포스의 신들은 은의 시대의 인류를 만들었다.
인간들은 성숙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성년에 이르면 히브리스의 지배를 받고 짧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무모하고 부주의하게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를 주었으며 신의 경배를 게을리했다. 제우스는 화가 나서 그들을 청동시대 인간으로 바꾸었는데 그들은 더 심각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힘이 넘쳤으며 전쟁의 신음과 폭력에 중독되었다. 그들은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심장은 부싯돌처럼 단단했으며 그들의 팔은 육중하고 막강했다. 이 사회는 너무 제멋대로이고 호전적이어서 청동시대 사람들은 결국 서로 다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제우스는 영웅 종족을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반신이었으며 정의롭고 선했다. 그들은 조상의 히브리스에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무시무시한 트로이 전쟁을 벌였으며 마침내 이 전쟁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이제 영웅들은 이 세대 이제 영웅들은 영웅들은 이제 아니지. 이제 이 영웅들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축복의 섬에 산다. 영웅 시대 뒤에는 헤시오도스의 시대인 철의 시대가 이어졌다. 이 시대에는 세상이 뒤집혀 불가피한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 친다. 삶은 힘들고 희망이 없다. 낮이면 일을 하고 쉴 수 없이 비통해 한다. 밤이면 쇠약해져 죽는다. 그럼에도 신들은 인간에게 약간의 축복을 내려주었다. 철의 시대에는 성과 악, 고통과 쾌락을 나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등이 쉴 것처럼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모순된 감정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시대였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철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정의의 요구에 따르거나 아니면 히브리스라는 귀족적인 죄에 빠져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디케를 무시하면 악의 승리를 볼 것이다. 힘이 정의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경멸하고 과거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애가 사라질 것이다. 어느 것도 지난 시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했다. 사회정의를 실행한 인간들은 신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청동시대의 폭력적 전사들은 죽임을 당했다. 영웅들은 행복하고 근심 없는 삶으로 옮겨갔다. 정의는 인간을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갔고 사람들은 서로 품위 있게 행동하고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희생제로 경의를 표했다. 또 자신의 자리도 알았다. 이제 영웅 시대는 끝났다. 따라서 넓고 자멸적인 전사의 에토스는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 헤시오도스의 암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철의 시대 사람들은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 더 소박한 싸움, 그리고 에리스, 즉 땅과 버리는 싸움에 참여했다. 그들은 경쟁자의 군사적 능력을 흉내내려 하는 대신 좋은 작물을 생산한 이웃을 보면 자극을 받아 건강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경쟁 덕분에 신들은 농부를 귀하게 보았다. 이 시기의 역사는 경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황금 시대와 달랐다. 철의 시대 제우스는 농사라는 고되고 규율이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때만 번창할 수 있다고 선포했는데 이 농사야말로 희생제의 한 형태였으며 매일 신들에게 헌신하는 행동이었다. 맨 스테이블 좀 읽어서 읽겠습니다. 책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도 좀 읽어서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낮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가까이, 예, 읽겠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경쟁자들에게 거둔 승리를 묘사한 신들의 계보에서 이런 생각들을 더 충실하게 탐사했다. 이 책은 그리스 종교의 교과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암흑시대의 모호한 상태에서 등장한 신화의 세부사항 몇 가지의 혼란을 느꼈다. 지하의 다양한 권력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왜 티탄들은 제우스에게 반격을 했는가? 사람과 신이 분리된 원인은 무엇인가? 헤시오도스는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근동의 신화를 이용하여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그는 신들의 계보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투쟁, 즉 원시의 무정형으로부터 신들이 출현하는 과정이 더 나은 투명성, 질서, 정의를 향한 노력으로 보이도록 전통적인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이 투쟁은 카오스의 바닥없는 심연이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견고한 실체로 대체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올림포스의 신들이 법의 통치에 반대한 티탄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끝이 났다. 헤시오도스는 아버지 신과 아들 신들이 서로 죽이고 사지를 결단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그리스인들에게 당시 폴리스 내에서 벌어지던 서로를 파멸시키는 싸움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서 제우스가 확립한 정의롭고 통제된 체제는 그 전에 있었던 부자연스러운 혼돈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는 또 나중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몰두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질서가 혼돈을 누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에서 다수가 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무정형이 규정된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고 왔습니다. 좀 졸립네요, 갑자기. 읽고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졸린데 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자, 헤시오도스는 또 티탄족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로 신의 구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도 확정했다. 황금시대에 신과 인간들은 동등하게 살았고 정기적으로 함께 잔치를 열었다. 그러나 황금시대가 끝나면서 신들은 인간 세계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이 올림포스의 신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동물 희생제의였다. 이 자리에서 신과 인간은 희생 가운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을 먹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그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인간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도록 돕고 싶었다. 한 번은 이런 희생제 뒤에 프로메테우스가 꾀를 써서 제우스가 재물 가운데 먹을 수 없는 뼈를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 인간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책략을 간파했다. 사실 신은 음식이 필요 없었다. 신들은 제단에서 희생의 뼈를 태울 때 피어오르는 연기만으로 살 수 있었다. 따라서 희생제는 신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교묘한 책략에 화가 나 인간에게서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불을 빼앗는 벌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이번에도 제우스에게 도전하여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돌려주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사슬로 묶고 독수리를 보내 간을 파먹게 하여 복수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대장장이신 헤이파스토스가 만든 여자를 보내는 벌을 내렸다. 황금시대에는 양성의 구분이 없었다. 인간은 성별로 규정되지 않았다.
첫 여자였던 판도라는 아름다운 아기였다. 판도라는 들고 온 단지를 열어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뿌렸다. 남자는 이 세상에 병, 노화, 고난을 가져온 여자와 짝을 짓는 운명을 맞았다. 이 서양, 이 그리스 시대도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혐오, 학대, 불신 이런 게 뿌리가 깊네요. 벌써 이게 기원전 7세기경 이야기인데 아주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여성 혐오가 드러나는 추구 시대의 몇 안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다. 물론 헤시오도스의 의도는 인간이 신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진 철의 시대의 삶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본질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advanced table 그 이후로 선과 악은 뗄 수 없이 결합되었다. 시생제는 사람과 신을 함께 묶었지만 동시에 둘의 건널 수 없는 차이도 드러났다. 이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추구의 시대의 주요 주제다. 인도에서 현자들은 인간이 고통과 필면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에게는 그런 야심이 없었다. 사실 헤시오도스는 인간이 신의 세계로 올라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인간을 확고하게 그들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있으며 판도라가 풀어놓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철의 시대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반항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스는 자멸을 가져왔다. 프로메테우스의 반역은 그 자신의 고통과 인간의 쉼없는 노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인들은 체념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자 차츰 농민은 경제적 구제, 몰수당한 재산의 반환, 법의 보호를 요구했고 그들의 대의를 옹호하는 야심만만한 귀족을 지지했으며 이런 귀족은 대중의 환호를 이용하여 정치적 권력을 얻었다. 기원전 655년에 첫 티라노스가 코린트를 장악했고 다른 폴리스가 그 뒤를 이었다. 티라노스에 대한 주 표시가 있네요. 주 티라노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비합법적으로 독재권을 확립한 지배자인 참주를 말한다. 독재자라는 의미의 영어 티란트의 어원이다. 그러나 본래 이 말은 폭군이란 뜻이 아니라 거의 바실레우스 그리고 왕과 같은 의미였으며 기원전 4세기 이후에 바실레우스는 세습적이고 합법적인 왕을 티라노스는 초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독재적 지배자를 가리키게 되었다. 기원전 655년에 첫 티라노스가 코린트를 장악했고 다른 폴리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새로운 통치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로 열고 잔인하고 억압적인 가로 닫고 독재자가 아니라 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일 뿐이었으며 인민의 이익을 위해 관습법에서 벗어나 통치했다. 참주는 정의의 옹호자로서 처음에는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참주제는 지속 가능한 정치 체제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참주에 의해 더 강력해진 대중은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참주가 죽을 무렵이면 사람들은 그의 초법적 통치를 가혹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의 후계자에게 저항하여 일어섰으며 증오하는 마음으로 압제를 기억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결과로 사람들은 제대로 조직만 되어 있으면 지배계급의 착취를 제어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참주제의 등장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군사적 혁신이었다. 기원전 8세기 말 무기 제조가 상당히 발전하여 폴리스는 이제 소규모 귀족 전차 부대에 의존하는 대신 대규모 병력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군사 기술을 갖추었다.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650년 사이에 도시국가는 중무장 보병 가로 열고 호플리테스 가로 닫고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으며 1대1 전투를 벌이던 호메로스 방식의 구식 전사들은 점차 사라졌다. 동원 가능한 인력이 핵심이었다. 전쟁은 이제 귀족의 특권이 아니었다. 영주건 농부건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필요한 무기 가로 열고 호플라를 갖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위험 있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었다. 이 중무장 보병 부대와 더불어 새로운 평등이 탄생했다. 중무장 보병의 전투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밀집 대형, 즉 팔랑크스가 특징이었다. 어깨를 맞댄 병사들은 8줄로 늘어섰다. 각 병사는 원형 방패로 왼쪽을 보호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어깨를 잡았다. 대형 밀집은 하나가 되어 적을 향해 밀고 나가면서 방패의 벽 위와 아래로 적을 찔러댔다. 결국 한쪽 편은 밀집 대형이 깨져 달아났다. 밀집 대형은 특별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적에게는 아주 끔찍한 부상을 입혔다. 중무장 보병은 이전 어느 때보다 남성 주민 다수에게 의존하는 인민의 군대였다. 뒤집어 말하면 인민, 즉 데모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군대와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인도에서는 전투가 크샤트리아 계급의 독점적 특권이었다. 전쟁은 전문적 활동이었으며 다른 세 계급에서는 금지된 일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쟁을 제한하거나 억제했으며 아힘사라는 이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쟁을 점점 더 불순하고 비국적이고 악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달랐다. 그리스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기원전 7세기에는 폴리스 전체가 군대가 되었다. 시민은 곧 군대였으며 언제든지 불시에 동원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과거와 근본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 헤시오도스는 전통적인 영웅적 이상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무장 보병 군대는 이런 단절을 가져왔다. 사적 명예를 갈망하는 개인 전사는 시대착오적 인물이었다. 새로운 이상은 집단적이었다. 중무장 보병은 기본적으로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 집단에 속한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함께 쓰러지거나 승리를 거두었다. 개인적인 영광은 있을 수 없었다. 군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아킬레우스의 히브리스 가로 열고 오만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탁월성 가로 열고 아레테는 다시 정의되었다. 탁월성은 이제 애국심과 공동의 선에 대한 헌신이었다. 기원전 7세기 말에 활동하던 스파르타의 시인 티르타이오스는 새로운 영웅을 이렇게 묘사했다. 인용입니다. 한 남자가 앞줄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수치스러운 도주에 대한 생각을 잊고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 견디고 말로
옆에 서 있는 전우를 격려한다면 이것이 탁월성이다. 이것이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젊은 남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이다. 이것은 모든 도시와 모든 인민을 위한 공동의 선이다. 중무장 보병 군대는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전체 밑집 대형, 즉 팔랑크스의 이익에 자신의 요구를 통합했다. 추구 시대의 케노시스라는 이상과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버리는 윤리와 타인에 대한 헌신을 장려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자기 버리기가 전장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살인기계가 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중무장 보병 개혁은 그리스를 바꾸어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밑집 대형에서 귀족 옆에서 싸운 농부는 귀족 계급을 절대 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복종은 유지될 수 없었다. 오래지 않아 하층 계급들은 자신들의 조직, 가로 열고 민회 조직이 도시정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무장 보병 개혁은 폴리스의 자기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평화적 혁명이었다. 농민은 상층 계급을 제거하는 대신 귀족의 에토스를 채택하였고,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결과적으로 신사 전사 계급이 되었다. 이 부분은 체크해 볼 만하네요. 그리스 시대에 가장 특이점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기초가 중무장 보병 개혁, 즉 팔랑크스에서 시작됐다. 이런 부분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식의 칭찬과 경탄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원래 귀족 영웅의 특권이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그리스군의 사령관들은 모두 총소령관 아가멤논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힘주어 말했다. 이제 이런 권리는 밑집 대형의 모든 구성원에게 확대되었다. 새로운 군대는 다른 언어를 썼다. 로고스, 가로 열고 대화 언어, 가로 닫고. 로고스는 호메로스와 영웅시대의 암시적인 시와 매우 달랐다. 마리 더글라스. 신화적 담론은 쉽게 포기되지 않는 진실을 표현하려 했으며, 사람들도 그것이 외부 세계의 객관적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고스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정확해야 했다. 전장이나 군사회의에서 병사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면했다. 로고스를 쓰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로고스는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요구에서 나왔다.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는 전투계에게 어떤 병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이 집단에게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무장 보병 군대의 로고스는 절대로 시인의 미토스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미토스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미토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 즉 신화를 뜻하며 흔히 로고스와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예. 이 둘은 공존했다. 둘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중무장 보병이 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로고스는 자기 자리가 분명한 언어이자 통치 방식이 되었다. 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미토스. 기원전 7세기에 스파르타는 중무장 보병의 에토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였다. 기원전 650년에는 모든 남자 시민이 중무장 보병 군대에 속했으며 데모스, 즉 인민이 주권자가 되었다. 고대의 제의는 냉엄할 정도로 실용적인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었다. 고대 오르티아의 다산제의는 어린 소년들이 아르테미스의 제단에서 치즈를 훔치려다가 다른 젊은이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났다. 중무장 보병의 나라 스파르타에서는 젊은 전사에게 싸우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 제의를 이용했다. 제의는 모의 전투가 아니라 진짜 전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삶에 입문할 시기에 들어선 젊은이들을 광야에 보내 용기와 자립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중무장 보병들을 선발하여 특별한 연대의식을 갖추게 했다. 그들은 낮에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다가 밤에는 시골로 파견되어 헬로트 그리고 스파르타의 국유 노예들을 손단대로 죽였다. 인도에서는 추구 시대에 등장한 윤리가 고대 제의에서 폭력을 빼버렸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낡은 제의가 군대의 요구에 따라 바뀌고 있었다. 스파르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스파르타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젠장. 어렸을 때부터 인간 병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살인을 시키면서. 참 끔찍합니다. 그런 일이 이 역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혼란스러워요. 확실히.
또 인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졸리워서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자고 한숨 자고 다음 시간에 또 독서를 미디어북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